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독서를 함께 또 해나가면 좋은 성과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책들, 특히나 저같이 주린이 입장에서 이제 투자를 해나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책들을 모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읽고 떠들기라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라우어의 미국 주식 무한매수법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저자 소개가 나오는데, 저자 라우어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나오셨고요. 대치동 학원가에서 특이하게 수학 강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의사가 되신 특이한 양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머리가 되게 좋은 분이다, 굉장히 좋은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굳이 표현하자면 의사이시면서 투자자이면서 책을 쓰셨으니까 작가 정도가 되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이 미국 주식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 오늘날 미국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미국 기업은 이미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이 미래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맥도날드에서 점심으로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먹기도 하고, 점심 식사 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리스테린으로 가글을 한다. 윈도우가 깔린 IBM 컴퓨터에서 구글을 통해 검색하고 아이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해서 친구들의 소식을 접한다. 필자의 친구는 얼마 전 테슬라 자동차를 사서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닌다고 자랑을 했다. 겨울왕국2가 개봉했을 때 자녀들과 영화관에 가서 관람을 했고, 이 책을 집필하는 시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화관 대신 넷플릭스를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 또한 줌을 통한 온라인 수업 또는 재택근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미 우리의 생활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미국 기업과 연관되어 움직이고 있다. 당신은 10년 뒤, 20년 뒤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세계 1위의 패권 국가인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다. 매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인재들이 미국으로 다 모이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게다가 2010년대 초 셰일가스 혁명에 힘입어 미국은 중동을 상대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거머쥐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다양한 국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접근하기 용이해지고, 그럴수록 미국에 더 많은 돈이 몰린다. 우리나라도 5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현재 중국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가 금지된 상태이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고자 중국 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지수인 S&P 500의 11년 동안의 차트다. 한국의 코스피 차트와 비교해 살펴보길 바란다. 여기 보시면 이 차트가 S&P 500의 차트고요. 비슷한 기간 코스피의 차트를 보여서 표시해 둔 겁니다. 이게 같이 겹쳐서 그래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 보시면은 어쨌든 S&P 500가 오를 동안 코스피도 오르긴 했지만 거의 2010년부터 2021년 되기 요 사이에 박스권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다라는 얘기를 뒷장에서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면 같은 기간 S&P 500이 2011년 1000대에 머물렀었어요. 근데 2021년, 즉 한 10년 만에 4000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50% 정도 올랐어요. 근데 S&P 500은 무려 320%나 거의 2배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돈이 몰린다는 건 투심이 좋아진다는 거죠. 투자 심리, 투심이 좋아진다는 거고, 농사를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땅의 지력이 좀 좋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농사 실력이 좀 허접하게 좀 떨어지더라도 미국에 심으면 땅이 워낙 좋아서, 지력이 좋아서 그럭저럭 열매를 수확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주식은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미국 주식을 이런 이유에서 투심이 좋은데, 지력이 좋은데, 땅이 좋은데 굳이 외면하고 척박한 한국에 심을 이유가 과연 있나? 물론 한국도 잘 키우면 좋겠습니다만, 미국을 굳이 외면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한국에도 하고 미국에도 하고 하는 쪽은 이해가 되더라도, 미국을 굳이 제외하고 한국에만 투자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손절과 익절을 가른 운명의 OTP라는 내용입니다.
홍배짱과 김개미 두 사람은 똑같이 원금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 같은 종목을 같은 시기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홍배짱 씨는 164만 원을 잃었고요. 김개미 씨는 62만 원 수익을 얻었습니다. 한쪽은 잃고 한쪽은 수익이 났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만약 홍배짱 씨도 상승장까지 존나게 버틴다는 거죠. 존버를 했으면 김개미 씨처럼 익절했을까? 홍배짱 씨가 김개미 씨가 익절한 날까지 존버했고 매도한 당일 최고가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두 사람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홍배짱 씨는 손절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손해는 줄어들었겠지만 여전히 12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초반에 거치식으로 투자를 했고 홍배짱 씨는, 김개미 씨는 분할로 투자를 하게 된 결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김개미 씨는 OTP를 분실해서 본의 아니게 50만 원씩 분할 매수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홍배짱 씨가 투자하는 걸 보고서 김개미 씨도 따라서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 OTP를 분실해 갖고, OTP가 있어야 50만 원 이상의 이체 한도가 허용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쓰는 은행이 OTP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0만 원밖에 이체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OTP를 새로 만들려다가 귀찮고 번거로워서 일단 50만 원씩 하다 보니까 막 하락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50만 원씩 하는 게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계속 50만 원씩 분할 매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주식을 분할 매수하면서 내가 가진 주식들의 평균 매수 단가, 평단가가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 이른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죠. 때문에 주가가 반등했을 때 같은 시기에 주식을 한 번 매수했던, 거치식으로 한 번에 던졌던 홍배짱 씨보다 하락장에서 매수금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김개미 씨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무한매수법, 이른바 무매법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입니다.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죠. 그래서 뭐 홍배짱 씨는 1,000만 원을 거치식으로 초반에 투입해서 결국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하게 됐고, 김개미 씨는 OTP 분실이라는 사건 때문에 1,000만 원을 나눠서 50만 원씩 매수하게 되는 상황이 우연찮게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막상 50만 원씩 20번으로 1,000만 원을 쪼개서 투자를 했더니만 하락장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갈수록 분할 매수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하자 익절할 수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디가 저점인지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는 우리 같은 이런 주린이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바로 분할 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예수금을 마르지 않게 유지하려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매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한매수법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 이 책의 한 중반 부분, 요즘에 무한매수법 A to G라고 해서 여기 부분에 나와 있는데 막상 처음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워낙 이분이 똑똑하신 분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은 좀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한 3-4번 읽어보시면 또 그렇게 복잡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에 소개된 이 내용이 라우어님 카페에 보면 V1이라고 해서 버전 1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무한매수법이 적혀 있고, 현재는 조금 더 개선이 된 V2 버전도 있던데 큰 틀에서 보자면 V1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이해하더라도 기본적인 무한매수법의 원리와 내용 파악은 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원금을 40분할로 나누고 절대로 다른 곳에 사용하지를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 때나 상관없이 이제 원금을 나눈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40분할로 나눠서 25만 원씩 매일같이 매수하는 건데 왜 40분할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백테스트를 해본 결과 40분할이 제일 괜찮더라 라는 판단에서 40분할이었고, 하루 매수 시도액으로 최소 2주를 살 수 있는 종목, 3배 레버리지 중에도 그런 종목을 택하라는 것이고요. 여러 종목을 할 경우 이 여러 종목이라는 건 3배 레버리지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라부도 있고 흥구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TQ도 있고 하는 식으로 여러 종목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분야가 다를 텐데 여러 개의 3배 레버리지를 운영할 경우에는 원금을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럼 진짜 매수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매수는 매일매일 걸어둔다. 첫 번째 매수는 장중 아무 시간에 한 주를 구매한다. 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 시작하려면 점을 찍어야죠. 그래야지 그 점에
바탕으로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나오니까 점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한 주를 매수하는 겁니다. 시작 타이밍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TQQQ 기준으로 나스닥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느니 마느니 하면서 막 이미 침공이 시작되고 막 나스닥이 또 박살나고 있는데, 지금 시점 좋습니다. 지금 시점 매수하기 시작하면 TQ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는 이미 물려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매수부터는 LOC 매수로 매일 매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LOC라는 게 Limit on Close라고 해서 종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그거보다 이하일 때 매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읽어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매수 시도액의 절반은 현재 평단가로 매수 주문을 걸고, 나머지 절반은 LOC 매수로 시종가보다 약간 더 위에 10에서 15% 위쯤에 걸고 잠을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LOC 매수 기능을 통해서 종가에 하나는 내 평단가 아래에서 가능하면 매수를 하나 하고, 하나는 평단가 위라도 반드시 하나는 매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만약 장중 가격이 이미 내 평단가보다 낮을 경우, 요즘 같은 상황이겠죠. 하락장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이미 마이너스 치고 있으면 굳이 뭐 LOC 할 거 없이 그냥 장중에 사버리면 됩니다. LOC는 뭐 내 평단가 아래에서 하나 잡고 평단가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라도 하나 더 사기 위해서 그렇게 잡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에는 박살나고 있는 장에는 그냥 매수를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LOC 매수든 장중 매수든 매일 1회차에 매수 시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 만약 그 내 평단가가 평단보다 주가가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플러스인 상태이면 그날 계획된 금액의 절반만 사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내 평단보다 이하로 하나 잡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잡혔을 거고, 평단 위에 10에서 15% 이상인 상태라도 잡을 수 있게끔 LOC 매수를 걸었을 경우에는 절반만 사지겠죠. 그래서 계획된 것보다 절반만 샀다 하더라도 다음 날로 그걸 이월시켜서 다음 날 더 사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매일 25만 원씩 내가 사기로 했는데 어느 날 13만 원 정도만 사진 거죠. 절반만. 그래서 다음 날 어제 못 산 13만 원까지 해서 25만 원 더하기 13만 원에서 뭐 36, 7만 원 정도를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계획대로 안 사지면 안 사진 대로 냅두고 25만 원을 매수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주가가 매우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경우는 개수가 변할 수가 있다. 뭐 이건 별 내용 아니에요. 이건 뭐 주가 차이에 따라 같은 25만 원씩이라도 뭐 TQQQ를 4개 살 수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 빠지면 지금 같은 때 뭐 6개를 살 수 있고 한다는 식의 내용이죠. 별거 아니고요. 이제 매도도 매일 걸어둔다는 거에 조금 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현재 내 평단 대비 10% 높은 수익 지점에 모두 보유 개수 전부를 지정가 매도를 걸고 다른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수를 걸고 매일 매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 높은 상황이 돼버려 갖고 다 팔려버리면 어차피 매일같이 매수를 걸기 때문에 매수 걸린 그 시점에서 또 점이 찍혀서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무한매수법이 유리한 상황은 바로 상승장에서의 변동성,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의 변동성을 이 주름을 펴서 다 먹겠다는 건데, 꽤나 그렇게 주름을 펴서 어느 정도 펴서 먹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매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꽤나 길게 이렇게 하락을 심하게 하는 장에서는 무한매수법도 뭐 당연히 여지 없습니다. 그냥 다 손실이죠. 제시하는 40회분의 금액을 만약에 모두 소진해도 하락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마이너스일 거고, 평단가 10%의 업된 가격에 매도를 걸었어도 매일 매도 걸어도 당연히 매도 체결이 안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돈을 내가 40회로 나눠서 1000만 원을 25만 원씩 해서 계속 샀는데 다 써버렸어요. 보통 40일에서 한 80일 정도 맥스로 걸릴 텐데 그걸 다 써버렸다고 치게 되면, 그래도 마이너스면 영원법이라고 해서 손실계좌 일단 냅두고 새 계좌에서 다시 시작을 해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뭔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주린이의 경우에는 손실계좌를 그냥 두고 새로 시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주저하시는 분이 아마 많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뭐 무한매수법도 이렇게 상승장에서의 변동을 주름을 펴서 최대한 올라갔을 때 좀 팔고 내려갔을 때 좀 더 사고 하는 식으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이익을 취하는 그런 방법이지만 만능이진 않죠. 예, 하락이거나 횡보하거나 할 때는 역시나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뭐 세상에 만능 방법은 당연히 없을 테니까 감안하셔서 생각을 해주시고 원리를 이 정도로 이 정도의 원리가 되겠구나라고 파악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직장인인 당신은 ETF를 매수해야 한다. 주식의 주도 모르거나 차트 분석이나 기업 분석을 할 시간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실제로 필자가 추천하는 장투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QLD라는 ETF를 월급이 나오는 대로 적립식으로 무지성으로 매수하라는 겁니다. QLD란 프로쉐어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QQQ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ETF이다. 굉장히 유명하죠. QLD의 토대인 QQQ는 탄탄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가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ETF이다. 대표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이 있다. 하지만 이미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주에 비해서 수익률에서 약간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익률에 욕심을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하락장은 견딜 수 있는 분에게는 QLD를 추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 금융서적이나 유튜브에서 레버리지 ETF는 나쁜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정확히 말해 레버리지는 잘못이 없죠. 레버리지든 아니든 같은 변동성을 가진 주가는 변동성 잠식 이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라서 변동성 이론이 적용되고 그냥 일반 종목이라고 변동성 이론이 적용 안 되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테슬라 같은 변동성이 높은 주식은 마찬가지로 뭐 QLD와 비슷한 수준의 변동성 잠식 이론이 적용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꼭 2배, 3배 레버리지라고 해서 변동성 잠식 이론이 더 유독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 얘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QLD와 비슷한 변동성을 가지는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테슬라는 나쁜 주식일까? 물론 횡보장 기간에서 QLD는 QQQ보다 손해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영원히 횡보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변동성이 정말 그 정도로 나쁘다면 만약에 0.5배의 QQQ, 지금의 QQQ의 0.5배인 2배가 아니고 절반이 되는 QQQ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지금 원래 있는 QQQ는 상대적으로 뭐 나쁜 게 되는 걸까 하고 역으로 꼬아서 돌려가기를 하고 계시죠. 만약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것이 당신의 목표라면 QLD 정도의 변동성은 버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상승을 담보로 한 QLD의 모습은 꽤 위력적입니다. 만약 2010년에 QLD에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투자를 했다면 2021년 3월 기준 투자 원금 6,750만 원에 평가 금액은 무려 9배 가까운 5억 원에 달한다. 만약 은행이 10년 동안 적금을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별로 이득이 별로 없었겠죠. 이 그래프는 QLD 그래프는 아니고 QQQ와 TQQQ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3배짜리와 1배짜리를 비교해 놓은 거 QLD는 여기 중간 사이 어디쯤이 되겠죠? 어느 매가 되겠죠? 네. 하지만 결과를 알고 차트를 되돌아보는 것과 실제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주식을 보유하는 경험은 천양지차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뭐 상대도 안 되는 내용이죠. 실제 내 돈이 있으면 느낌이 다릅니다. 당신이 수익률에 욕심을 갖고 QQQ 대신 QLD를 선택하고 싶다면 혹은 더 좀 세게 TQQQ 3배짜리를 선택하고 싶다면 하락장에서 받을 고통도 2배, 3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라우어님은 여러 3배 레버리지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주로 뭐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TQQQ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TQQQ보다 QLD가 더 낫다 혹은 아니다, QLD가 더 좋다라는 식의 비교 이야기는 이 책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평범한 직장인이 장기적으로 모으기에는 멘탈 관리상 QLD가 상당히 좋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QLD는 나스닥 지수 2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백테스팅이 나오고 하락에서도 뭐 TQ보다는 변동성이 약하니까 조금 더 멘탈을 잘 챙기면서 안정적으로 모아가실 수 있어서 가장 만만하면서도 고마운 레버리지가 바로 QLD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QLD 모으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저는 QLD 105개, TQQQ 134개를 모은 상태이고 계속해서 모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책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뭐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이 무한매수법에 빠져들고 싶은 분들은 이 책도 물론 좋고 라우어님의 카페에 한번 가입을 하셔갖고 많은 글들을 정독을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실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